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총 4분의 부모님이 계세요. 낳아주신 2분의 부모님과 길러주신 2분의 부모님이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제가 6살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당시 저희 집 주변에서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가족은 주말 나들이를 가려고 나선 참이었습니다. 몇 주째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화창해서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 거였어요. 또 일 때문에 바쁘시던 아버지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 저와 하루 종일 놀아주기로 약속하신 날이었죠. 저는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부모님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얼른 와. 그런데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무심결에 고개를 돌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2분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계셨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내 사람들이 뛰어나갔고 곧이어 경찰차와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부모님이 실려간 병원으로 향했죠. 제가 들었던 쿵 소리는 건축 현장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구조물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어머니의 머리 측면을 스쳤죠.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주변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안전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었겠지만 저희가 살던 곳은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외곽 지역이라 돈 좀 찔러주면 이 정도 공사 비용은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욕심과 누군가의 안일함 때문에 뒤통수를 정확히 맞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어머니는 오랜 수술 끝에도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의 그 누구도 제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연락할 어른이 없냐는 질문은 들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고아로 자라셨거든요. 아마 병원 관계자들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때 딱 한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 한 명을 기억해냈어요. 바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현식이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수첩에서 현식이 아저씨의 번호를 찾아달라고 했고 병원은 곧장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현식이 아저씨는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긴 지 오래였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본 지 한참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출발하셔서 3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현식이 아저씨가 오자 병원 관계자들은 아저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마 아저씨는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말을 고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가자마자 아저씨는 제 옷과 속옷 물건들을 간소하게 챙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와 함께 가자고 하셨죠. 저는 더 이상 말로 제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있는데요? 저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는 울고 있는 저를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 보러 가자. 왜인지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만나러 갈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내가 보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는
저를 하얀 천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천을 걷으니 차갑게 식어있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 옆에 있는 침대에 천을 걷으니 그곳에는 어머니가 계셨죠. 당시에 저는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부모님이 마냥 무서워 보이기만 했어요. 저는 아저씨의 품을 파고들며 엉엉 울고 말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상주라는 것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아저씨의 아내분이 오셔서 장례식에 오신 손님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저도 상복을 입고 아저씨 옆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계속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흘끔흘끔 쳐다보았어요. 아저씨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거든요. 제가 죽음에 대한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저씨의 집에서 몇 개월간 지내는 동안 부모님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을 때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무력함을 겪던 저는 어린 나이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까지 왔죠. 사람의 뇌는 너무 힘들었을 때의 기억을 삭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스트레스로 뇌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딱 그래요. 저는 어릴 때의 기억 대부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던 순간, 돌아가신 이후부터 부모님의 죽음을 인지했을 때까지 딱 그만큼만 기억이 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어요. 지우개로 지운 정도가 아니라 새하얀 페인트로 덧발라 놓은 정도죠. 조금 크면 다시 기억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즐거웠던 기억 또한 사라졌다는 게 참 제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제 우울증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 때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시절 사춘기가 왔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인들 모두가 힘들어했어요. 그중 가장 힘들어했을 사람은 저를 걷어준 현식의 아저씨 부부였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키우고 있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저를 데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이 어려운 걸 두 분은 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현식의 아저씨에게는 친구의 자식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아주머니에게 저는 완전한 남이었습니다. 제가 현식의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면 저를 자주 볼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가정주부인 아주머니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신 걸 보면 참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위해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아들들에게는 새로운 동생이 생겼으니 친형제처럼 우애 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두 분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아들보다도 잘해주셨어요. 제가 차별받는 기분이 들지 않게 늘 제 편의를 신경 써주셨고 어디 힘든 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6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친동생 2명과 제 사이를 잘 조율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은 2살 차이가 나는 셋째 형이었는데 저희가 다툴 때면 큰형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셋째 형이 속상함을 느끼면 둘째 형이 셋째 형을 달래주었고요. 이런 과정에는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자는 약속이었죠. 중학생도 안 된 아이들 머리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이 생각의 뒤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감사함을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게 불만스러웠어요. 좋은 집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밥을 먹고
구박은커녕 사랑만 받고 산다면 감사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허구한 날 술 먹고 자식에게 욕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같은 반 애가 저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래도 쟤는 자기 부모랑 사는 거잖아. 남의 부모라고 눈치 안 보면서 살잖아. 라고 말이에요. 당시에 저는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구박대기 취급하지 않았고 되려 그분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저는 당연히 객식구인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누군가의 진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곡해하는 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사춘기의 반항 심리와 만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의 저는 당시의 제 행동을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저는 술, 담배는 기본으로 했고 질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며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슬쩍슬쩍 하기도 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누군가를 때리는 짓은 하지 않았지만 후배들을 불러서 1,000원, 2,000원 정도 뜯어가는 짓은 서슴지 않고 했죠. 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이런 행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제 모든 잘못된 행동에 그럴싸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나를 막을 사람은 없어라면서 말이죠. 부모가 있었다면 저를 때려잡아서라도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 텐데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제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한 이면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다른 집 부모님들처럼 저를 때려잡아서라도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두 분이 저를 진짜 자식처럼 대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은 제가 아무리 못된 말을 하고 사고를 쳐도 큰 소리 한 번 안 하셨거든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내 자식한테는 엄하게 대해도 남의 집 자식한테는 못하는 거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라는 마음도 그 이면에 깔려있지만 한편으로는 무관심도 있을 겁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굳이 신경 써야 돼? 이런 마음 말이죠. 저는 두 분이 제게 큰 소리 한 번 안 낸 이유가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마음을 의심하면서도 두 분이 저를 진짜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꾸만 반항하고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거나 예쁜 짓을 해야지. 대체 반항하는 심리는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에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겠죠. 반항이 길어지다 보니 학교도 안 나가게 되었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한 번은 큰형을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으니 큰형은 22살 정도였을 거예요. 형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 편이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은 상점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박도환, 너 여기서 뭐하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형이라고 말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자존심인지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형의 얼굴을 슬쩍 봤는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렀어요. 형은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슬쩍 눈치를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고개를 돌리고 여유롭게 피우던 담배를 마저 태워야 하는데 형의 눈치가 보여서 담배가 도저히 입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형이 제발 그냥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나중에 깨져도 깨질 테니까 일단 지금은 가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박도환, 너 지금 뭐하냐고? 그러자 나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형을 둘러싸더니 아니 얘가 모른다잖아. 너 누구냐? 뭔데? 너 자신 있어? 라며 형을 위협했죠. 그런데 형은 키가 190 가까이 되는 거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도 단단하죠. 그런데 그 녀석들은 쪽수가 많다 보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쪽수고 뭐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녀석들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 있는 상황이었고 제 앞에는 화가 난 형만이 서 있었습니다. 형. 따라와. 저는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두고 형을 따라갔어요. 형은 저를 집으로 데려가 씻으라고 한 뒤에 씻고 나온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 꼭 학교 가라. 아마 아주머니에게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걸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싫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잠에 들었고 형의 말대로 학교에 갔습니다. 어제 처음 본 형의 험상궂은 표정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어제 저와 있던 친구 녀석들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녀석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모른다고 했던 형을 따라갔으니 거짓말 했다는 건 이미 들통났을 거고 제가 거짓말만 안 했더라면 형에게 그런 식으로 맞지 않았을 테니 친구들이 저를 원망할 게 뻔했죠. 역시나 제 생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친구 녀석들은 학교에 오자마자 저를 둘러싸더니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야, 네가 모르는 사람이라며. 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경찰서에 잡혀있다가 왔어. 알아? 그 새끼 이름 뭐냐? 어디 살아?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을 꼭 다물자 얼마 지나지 않아 주먹이 날아왔고 평생 갈 우정인 것처럼 굴던 녀석들은 한순간에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학교를 휘젓고 다니며 술, 담배에 손을 대고 모두를 떨게 만들었던 제가 쭈구리가 되어 구석만 찾아다니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용기 없는 겁쟁이였던 저는 이런 분노를 친구들이 아닌 형에게 풀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형에게 화를 내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분노는 형이 아닌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게 영 짜증나서 집으로 일찍 들어오니 아주머니가 왜 벌써 집에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잔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려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를 불러다 앉히시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도하나, 나는 네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너도 네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믿고 또 그걸 지지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건 아니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너도 곧 있으면 고등학생이야. 너도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니, 응? 아줌마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힘든 게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보렴. 순간 짜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가 착한 애라고요?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착한 애인 적 없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저를 달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도 꽤 괜찮겠던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간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해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이 말을 뱉고 나서 아주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머니는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을 하시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죽어버린다니. 저는 아주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 형들마저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며 저를 찾았지만 저는 도저히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구석에서 노숙을 하던 밤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발로 저를 툭툭 치더니 대뜸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 일어나자 제 뺨을 내리치는데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자 누구 허락받고 여기 있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는 맞는 것 같은데 키나 몸집이 보통 노숙자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본인 구역을 넘어왔다면서 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발로 밟아대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발을 겨우 피해 도망다니는데 멀리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경찰들은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나갔고 가장 경력이 오래되어 보이는 경찰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려 보이는 애가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으니 가출한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보호자에 대해 묻는 경찰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너 저기 한성 아파트에 사는 애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싶었지만 이미 아파트 이름이 나오자마자 흠칫할 상황이었습니다. 아휴,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솔직히 그냥 도망가 버릴까 생각했지만 두들겨 맞은 몸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더 이상 어딘가로 도망가기는 힘들었습니다. 맞아도 아저씨에게 맞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 문이 열리더니 아저씨와 아주머니, 큰 형이 경찰서 안으로 달려 들어왔어요. 저를 찾으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혼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으로 맞든 손에 잡히는 것들로 맞든 어쨌든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고 저에게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으시더니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은 없었어? 아저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이곳저곳을 살피시던 그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잡아당기셨습니다. 세상에,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다쳤네. 형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야 이거? 너 어디서 다쳤어? 맞은 상처인데 누가 이랬어? 순식간에 경찰서는 난리 시장통이 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이 돌아오시고 저를 때렸던 노숙자도 잡혀온 뒤에는 더 난리가 났죠. 경찰분들의 조율 덕분에 상황은 금방 안정이 되었고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얼떨떨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게 정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를 친아들처럼 키울 거라고 말씀하셨고 형들과도 차별하지 않고 키우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나는 남의 자식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두 분의 진심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되려 미안해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너를 엄하게 대하면 친자식이 아니라서 막대한다고 생각할까봐 조심스러웠던 거야. 단 한 번도 너를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나 무관심했던 적이 없어. 두 분은 언젠간 두 분의 진심을 제가 알아줄 거라고 믿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제 뭘 보고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아들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목이 메어 울고 있는 제게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도 부모만큼은 자식을 믿어줘야 하는 거야.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지. 안 그러니? 우리는 너를 믿었어. 이 말을 듣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요. 저는 결국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며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해도 입 밖으로 안 나오던 말이 쉽게 나왔고 아저씨는 아버지가, 아주머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 문제로 두 분과 형들이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솔직히 큰형이라면 몰라도 둘째 형, 셋째 형은 저랑 나이 차이가 4살, 2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사고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참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신 차릴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 게 고마웠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저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형제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형들은 저를 진짜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고를 치고 다녀도 기다려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방황이 끝났고 가족을 향한 의심도 종지부를 찍었어요.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오를 청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괴롭혔던 아이들 모두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서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해서 갚았고 용서를 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뺏고 다닌 돈을 갚기 위해서 새벽에 우유를 돌리고 학교에 왔다가 밤에는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학교에 돌자 저를 용서해주지 않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는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믿어줘도 되지 않을까와 같은 이야기였죠. 제 진심을 알아준 친구들 덕에 저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부터는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한 번 펴본 적이 없던 녀석이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하자 선생님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저 녀석이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길래 저러는 거냐며 다들 혼란스러워 하셨죠. 같은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펴고 연필을 잡는 것마저도 어색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과서가 이해되고 직접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던 공부가 한 학기 동안 이어지다 보니 저를 미심쩍게 보던 친구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제 곁으로는 잘 다가오려고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2번 지문 봤어? 그거 정답이 3번, 5번이던데. 나 2번, 5번이라고 했거든. 넌 몇 번이라고 했어? 나는 3번, 5번. 왜? 2번이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아? 이젠 더 이상 여자 얘기, 담배 얘기, 어제 돈을 뺏은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대학은 어디로 쓸 거야? 우리 아직 고등학교도 안 됐는데 벌써?
벌써라니. 좋은 대학 가려면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돼. 설마 몰랐던 건 아니지? 몰랐습니다. 첫째 형이 대학을 준비할 때 저는 집에 관심도 없었고, 두 분도 대학에 관해서 스트레스 주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 관한 건 하나도 몰랐거든요.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없었으니 더더욱이요. 무엇보다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공부를 했을 뿐이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대학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장이 울렁이더라고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도 갖고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두 분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반항으로 아들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다 보니 이미 고등학교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과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밤을 새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코피를 쏘는 건 예산일이었고 제가 너무 잠을 자지 않으니 제가 잠에 들 때까지 가족들이 제 곁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도 공부에 힘썼어요.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방학 때 특강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는 정말 20시간 가까이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오랫동안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름 있는 곳으로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신은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는 그곳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제가 손꼽았던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제 합격 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여기 입학했어요 라고 자랑하던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후로는 평탄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교수님을 만난 덕에 교수님 소개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직원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예쁜 딸아이도 낳았죠. 앞서 이야기했던 방황했던 시절의 이야기도 이제 먼 과거의 얘기가 되었고 저는 현재의 제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망나니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말이죠. 이런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딱 세 식구 먹고 살 만큼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또 어머니, 아버지와 3명의 형제들 모두 건강하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고 있었으니 이것 또한 축복이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셨어요. 도하나, 이걸 어떡하니?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저는 곧장 아버지가 실려가셨다는 병원으로 갔고 곧이어 셋째 형이 도착했어요. 당시 큰형은 미국에 있었고 둘째 형은 군인으로 해외에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의사는 병원에 도착한 저에게 아버지가 풍에 걸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셨고 셋째 형도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이 소식을 첫째, 둘째 형에게 알리니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큰형은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큰 형수님이 현재 임신하신 상황이었어요. 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려면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시든 대학원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든 해야 했는데 대학원을 포기하는 건 그렇다 쳐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무리였으며 임신과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아버지를 모시자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형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겨우 얻은 아이였거든요.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의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민이 되었겠죠.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은 직업군인이었는데 당시 마지막 파견을 나간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함께하던 전우들과 좀 더 오래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며 길고 긴 파견을 나간 상황이었죠.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둘째 형수님은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형이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면 가장 힘들 사람은 둘째 형수님이셨죠. 셋째 형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형의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았지만 아마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것 같아요. 이런 형에게 어떻게 아버지를 맡길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185나 되는 아버지를 보살피실 수 있겠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우리 집안의 가장이니까 당신이 싫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요양원도 있고 사람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 저는 사실 아내가 거절할 가능성이 95%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이라니.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요양원이 무슨 말이야? 그것도 어머님도 계신데. 평생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셨던 두 분을 떨어뜨려 놓자는 거야? 갑자기 나무라는 듯한 아내의 말에 당황했던 것도 잠시, 이어진 아내의 말에 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셔오자. 뭐? 뭘 그렇게 놀라? 우리가 모셔오자고. 그러려고 나한테 얘기한 거 아냐? 아니, 맞기는 한데 당신한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었겠어? 그리고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 수아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전부 아버님 덕이야. 내가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해.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러자 아내는 제 손을 감싸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에게 고마워.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야.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수발을 받는 게 미안하다는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함께 살지는 않고 두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윗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행히도 아버지의 몸 상태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차도가 있었죠. 또 가까이 살다 보니 매일같이 저희 얼굴도 보시고 손녀 재롱도 보시며 정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은퇴 후에 찾아온 풍이었는데 아버지는 은퇴 후에 많이 적적해 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모신다는 이유로 형들은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들에게 고마워는 하되 미안해는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형들이 일부러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마다 아버지 모시는 데 쓰라며 많은 돈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미안할 수 있겠냐면서요. 실제로 저희는 아버지를 모실 때 저희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다 형들이 보내준 덕이었어요. 그렇다고 형들이 돈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큰형은 아직 대학원생이라 돈이 많지 않았고 연구실에서 받은 연구비와 투잡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 돈을 떼어서 저희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견을 나가서 일반 군인에 비해 봉급을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건 형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둘째 형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또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전역을 하면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 돈 중 일부를 보내왔던 것이었어요. 셋째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울 사람이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아버지의 생활비로 쓰라며 돈을 보내왔어요. 솔직히 형들에게도 고맙지만 형수님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시아버지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남이잖아요. 솔직히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형수님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였고, 형들과 마찬가지로 제게 아버지를 돌보아 주어서 고맙다며 항상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보내주는 돈을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사용했고, 아버지의 병원비는 저희 돈으로 냈어요. 아껴서 모은 돈은 나중에 모아서 형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받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는 다른 중풍 환자들보다는 훨씬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10년은 더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다 모으시더라고요. 큰형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었고 작은 형은 한국에서 자리 잡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사형제는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모으신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에게 유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떨떨한 모습이었던 저희에게 아버지는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며 유산 때문에 파탄난 집을 너무 많이 봐서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의 가족들도 유산 때문에 갈라선 케이스라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왜 이제는 말씀하시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며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니 유산 이야기를 꺼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서로 우애 좋게 그 누구도 돈 욕심 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100원 한 장을 더 내도 내가 내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결심하신 것이었죠. 아버지는 저희에게 유산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과 현금이 있는데 현금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땅의 가치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돈 욕심이 없던 분이시기도 하고 자식들 주겠다고 사둔 땅이라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생각대로 저희 형제들 중 그 누구도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산에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모든 유산을 저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은 친자식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저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방황하던 시절 이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유산을 독식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모든 형제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동안 네가 수고해준 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에게 보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 네가 아니었다면 큰형은 공부를 내려놓고 왔어야 했을 거고 나는 전우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고 몸이 안 좋아졌던 내 아내가 많이 고생했겠지. 둘째 형 말이 맞아. 나는 돈 때문에 머물 집도 없었던 터라 어차피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너마저 없었더라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그런 죄책감이 있었다면 재기할 힘도 안 났을 거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네 덕이 크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유산을 저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의 의견을 들은 아버지도 저희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형들의 말에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는 저희가 지켜보는 앞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이별이었지만 저희는 담담히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어요. 고통 없이 잠자듯이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저희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상을 치르고 한동안은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 가장 큰 축이 사라진 것이다 보니 평소에 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 때문에 아이가 홀로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걸 보고는 정신 차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어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였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는데 그걸 본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가량이 되었거든요. 땅, 현금, 주식 등등 계속해서 금액이 오를 수 있는 재산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투자한 주식 중 일부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오르는 중이에요. 아버지가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건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대체 언제 이런 재산을 모으셨는지. 어머니는 따로 공부하신 건 아니고 운이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건 아무 지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10억가량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형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들이 저에게 모든 유산을 주기로 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1, 2억이면 몰라도 10억이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10억이나 됐어? 괜히 나눴네라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은 각자 나눠도 무려 2억 5천이나 되는 큰 돈이니까요. 형들은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돈을 탐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재산이 꽤 많았다며 우리 아버지 재테크 잘하셨네라고 말할 뿐 그 돈을 나누자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유산에 부담스러움을 느껴 유산을 제가 갖는 걸 거절했지만 형들은 끝까지 유산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감과 통장을 형들 집에 몰래 가져다 두고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꽁꽁 숨겨둔 거를 찾아다가 저한테 가져다 주더라고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 끝에 백기를 든 건 저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유산을 저에게 넘겨주려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시절부터 꼭 하고 싶었던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필요한 사업이었고 흔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가 영 어려웠습니다. 제가 싱글이었다면 어떻게든 도전해봤겠지만 가정이 있는 몸이라 사업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 오랜 꿈을 이룰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들에게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을 알려주었고 형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5년이나 되었고 사업 시작한 지 1년 만에 초기 자본금은 모두 회수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번 돈으로 형제들에게 보답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형들의 명의로 집을 한 채씩 사주었고, 형수님들에게는 좋은 외제차를 한 대씩 뽑아드렸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출혈이 큰 게 사실이에요. 번 돈을 모두 사용해서 차를 뽑아드린 후에는 저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도 아직 없어요. 하지만 형들의 배려와 양보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고 오랜 꿈이었던 사업은 감사하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형제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잘 살고 있고 어머니도 건강히 잘 계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요양원이 아니라 의료진이 상주해 있고 헬스장, 수영장이 딸려 있는 건물이에요.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집에서 지내시는데 바깥 외출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서울 한복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한 노년을 즐기고 계시죠. 저는 6살 때 부모님을 한 번에 잃은 걸로도 모자라 그 죽음을 코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었던 제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저를 걷어준 현식이 아저씨, 이제는 제 아버지가 된 분 덕분이에요. 또한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방황의 시간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저를 믿어주셨던 아주머니, 지금의 제 어머니 덕분이죠. 저는 모두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생계와 육아를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싱글맘이 몇 명 있는데 아이와 함께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던 직원이 생기를 되찾고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